일본의 사무라이로 불리는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무라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카타나를 든 전사와 단단한 갑옷을 입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 너희들. 그들이 강력해지기 전에 사무라이들은 먼저 일본의 부유한 가문들의 땅과 재산을 지키는 전사들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황제는 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전사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8세기 후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수도가 헤이안큐로 옮겨졌는데 지금의 교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천황과 많은 부유한 가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토에서는 예술, 문학, 그리고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먼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일본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슈 북부에는 에미시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에미시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황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활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군인들은 그들과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황은 에미시와 싸우기 위해 북쪽에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감시하기 힘든 먼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들은 자신만의 전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사들의 임무는 땅과 수확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무라이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황제 가문의 일원이었던 친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아직 사무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전사 집단이 부시 또는 사무라이라고 불리며 더 뚜렷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의 사무라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타나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과 활이 더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빠르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칼과 창도 사용했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이 점점 강해지면서 더 많은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특히 쌀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문이 더 많은 땅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전사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황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천황은 여전히 교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에서는 지역 사무라이들이 사람들과 땅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부하들과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두 개의 큰 사무라이 가문이 가장 강력해졌습니다. 바로 타이라와 미나모토입니다. 타이라 가문은 다이라노 기요모리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무라이 가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교토, 즉 천황이 거주하는 곳에서 타이라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기요모리는 자신의 딸 타이라노 토쿠코를 다카쿠라 천황에게 시집 보내면서 가문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안토쿠 천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요모리의 손자가 어린 천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무라이 가문들은 타이라 가문의 지나친 세력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타이라의 적수 중 하나가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습니다. 요리토모는 아직 어렸나요? 요리토모의 가문이 1160년에 타이라 가문에게 패배했을 때 그는 어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 죽임을 당했지만 요리토모는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라면서 점차 동맹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180년에 타이라 가문을 상대로 큰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싸운 사람 중 한 명은 미나모토노 요리마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리는 우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도망칠 방법이 없자 그는 자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미나모토 지도자들도 싸움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습니다. 동부 일본에서 요리토모는 동맹군을 모았습니다. 다이라 가문의 권력을 원하지 않는 많은 사무라이 가문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겐페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이라와 미나모토 사이의 대규모 전쟁으로 1180년부터 118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어느 사무라이 가문이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지를 결정짓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이라 가문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교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안토쿠 천황도 함께 데리고 서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1185년 도망치는 도중에 대규모 단노우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이라와 미나모토의 배들이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다이라가 패배했습니다. 어린 안토쿠 천황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이라의 패배는 일본을 변화시켰습니다. 승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가마쿠라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군사 정권을 강화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1192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쇼군은 사무라이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가마쿠라 지역에서 요리토모는 가마쿠라 막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사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천황은 여전히 교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지방 통치의 실제 권력 대부분은 쇼군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강력한 사무라이 가문들이 여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전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라이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통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그들은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이 곧바로 평화로워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이익을 가진 강력한 사무라이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토지, 권력,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군이 죽거나 권력을 잃으면 그들도 더 이상 섬길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섬길 주군이 없는 사무라이는 낭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낭인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주군을 찾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용병으로 일하거나 싸움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둑질이나 다른 범죄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낭인이 똑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라이들에게는 주군에 대한 충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무라이가 패배하거나 망신을 당했을 때 일부는 할복, 세푸쿠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할복은 사무라이 전통의 일부가 된 자결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무라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이에 대한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업적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요한 적을 죽였을 때 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라이들이 자신이 죽인 적의 머리를 증거로 사령관에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땅이나 돈 또는 더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사무라이 집단이 등장했으니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은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그는 칭기즈 칸의 손자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미 아시아와 한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고 쿠빌라이 칸은 일본까지 굴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몽골 제국의 권력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 군대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274년에 첫 번째 몽골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배와 군대가 일본 남쪽의 큰 섬인 규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무라이들은 몽골 군대의 전투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싸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병사들은 하나의 큰 군대로 함께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활과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라이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몽골 군대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무기, 말, 그리고 다른 보급품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결국 1274년에 있었던 첫 번째 몽골 침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몽골군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규슈에 몽골 방어선과 다른 방어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더 많은 군인들도 배치했습니다. 1281년에 몽골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군대도 더 크고 첫 번째 침공 때보다 배도 더 많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다시 싸웠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일본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침공이 계속되는 동안 매우 강한 폭풍이 몽골군의 배들을 덮쳤습니다. 많은 배들이 파손되고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몽골 침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일본인들은 몽골 침공의 패배를 도운 강한 바람을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신의 바람 또는 성스러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두 번의 몽골 침공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마쿠라 정부는 준비와 전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보상으로 땅이나 재산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무라이들이 가마쿠라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무라이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가마쿠라 막부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각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무라이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은 오랫동안 곡선형 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세기 동안 일본 검 제작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결국 가타나는 사무라이의 가장 유명한 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타나는 곡선형 칼날과 날카로운 한쪽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에게 그들의 검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검도 있었습니다. 오다치와 같은 더 큰 검도 있었는데 이는 가타나보다 더 길고 사용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사무라이들은 활과 창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가타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옷도 중요했습니다. 사무라이 갑옷은 보통 작은 금속 조각과 가죽을 끈으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면서도 사무라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헬멧은 카부토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전투 중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몽골의 침략에서 살아남았어도 나라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33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후 새로운 사무라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아시카가 막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막부도 일본 전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강력한 사무라이 지도자들이 지방에서 자신만의 군대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지역 지도자들을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쇼군이 약해질수록 다이묘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1467년에 교토에서 온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다음 쇼군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러 사무라이 가문들이 참여하면서 빠르게 커졌습니다. 온인 전쟁은 거의 1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투로 인해 교토의 많은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쇼군의 힘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쇼군이 약해지자 많은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묘는 자신만의 땅과 군대를 가진 강력한 사무라이 지도자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는 여러 다이묘가 각각 통제하는 많은 분리된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과 권력을 얻기 위해 자주 싸웠습니다. 이 시기는 센고쿠 시대 또는 전국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기는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에 새로운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1543년에 몇몇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남쪽의 다네가시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화승총이라고 불리는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새로운 무기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화승총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활이나 칼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가루라고 불리는 평범한 보병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무라이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훈련과 총을 받으면 군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다이묘들이 총이 강력한 무기임을 보고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차을 잘 사용한 지도자 중 한 명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일본을 강력한 정부 아래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자신의 군대에 사무라이, 아시가루, 활, 창, 그리고 총을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568년에 노부나가는 교토에 입성했고 그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573년에 그는 아시카가 막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일본의 다른 지역을 계속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 군대와 강력한 근거지를 가진 불교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오사카에 있는 이시야마 혼간지였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불교 사원이자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시야마 혼간지는 1580년에 항복하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또한 이가의 전사들과도 싸웠습니다. 이 지역은 첩보 활동을 하는 전사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기습 공격과 은신에 능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전사들은 닌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는 일본을 통일하려는 자신의 목표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1582년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부하 장군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츠히데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미츠히데의 부하들이 교토의 혼노지 절에 있던 노부나가를 공격했습니다. 노부나가는 포위당했고 더 이상 도망칠 안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사망했습니다. 노부나가가 죽은 후 미츠히데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나가에게는 또 다른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미츠히데에게 빠르게 맞섰습니다. 히데요시는 미츠히데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미츠히데는 도망치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히데요시는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makapangyarihang leader sa 히데요시의 인생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부나가의 하급 신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군사와 리더십에 뛰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부나가의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죽은 후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다이묘들을 하나씩 물리치거나 복종시켰습니다. 1591년 이드자 거의 모든 일본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다이묘와 평민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1588년 그는 많은 평민들로부터 칼과 다른 무기들을 거두어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칼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농민들과 다른 평민들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라이와 평민의 구분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치들 덕분에 일본 내에서 많은 전쟁이 점차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일본 밖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1592년 그는 약 15만 명의 일본군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조선에 진입했고 몇몇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명나라 군대도 조선을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게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부 일본 무사들은 자신이 몇 명을 죽였는지 증명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쓰러뜨린 적의 머리를 증거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코를 베어가거나 때로는 귀의 일부를 가져가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이것들은 일본으로 보내져 전쟁에서 이룬 업적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희생된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조선인들과 명나라 군인들도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교토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미지카라고 불리며 이는 귀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묻힌 대부분은 조선에서 가져온 코입니다. 미미지카는 1597년에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교토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군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선군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명나라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군인들에게 식량, 무기, 기타 보급품을 전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대규모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병사들에게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약 7년에 걸친 전쟁은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을 점령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의 죽음은 일본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죽기 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대신해 통치할 강력한 다이묘들의 그룹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 중 한 명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은 후 강력한 다이묘들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1600년에 두 개의 큰 세력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603년에 그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은 에도에 정부를 두었습니다. 에도는 오늘날 우리가 도쿄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다이묘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쇼군은 더 이상 대규모 사무라이 가문이 내전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대부분 지역은 생고쿠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큰 전쟁이 거의 없어지면서 사무라이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항상 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관리, 행정관, 교사 또는 학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무라이들은 글쓰기, 시, 그리고 다른 예술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무사도, 즉 전서의 길에 대한 유명한 개념이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성, 규율, 용기, 그리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무라이가 역사 내내 따랐던 단일한 무사도, 규칙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17세기의 도쿠가와 정부는 많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일본인의 해외여행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완전히 세계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들과의 제한적인 무역이 계속 이루어졌고 일본은 한국과 다른 인접 지역과도 교류를 유지했습니다. 도쿠가와 체제는 2세기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선박, 총기, 그리고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3년 미국 해군의 매튜 페리 제독이 현대식 군함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그들의 선박을 위해 항구를 개방하길 원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1854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일본과 미국은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시모다와 하코다테 항구가 미국 선박에 개방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쿠가와 막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쇼군이 왜 외국인들을 막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무라이들도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외국인들을 쫓아내길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본이 강해지기 위해 서양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커져 결국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쇼군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천황에게 통치를 되돌리길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였습니다. 1867년 마지막 도쿠가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자신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듬해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리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일본을 현대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서양 국가들로부터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군사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무라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던 옛 제도를 없애야 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특별한 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873년에 일본은 새로운 군사 제도를 만들어서 평범한 남성들도 군인으로 뽑힐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사무라이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던 예전의 급여도 사라졌습니다. 1876년에는 대부분의 옛 사무라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칼을 차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옛 사무라이들이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정부 관리, 교사, 사업가, 군장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 사무라이들의 가장 큰 반란은 187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사치마 반란이라고 불렸으며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끌었습니다. 사이고는 이전에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의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국군은 더 많은 병사와 현대식 총기 그리고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전투 끝에 사이고의 무리는 패배했습니다. 사이고는 1877년 9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사스마 반란이 패배함으로써 사무라이가 일본의 특별한 전사 계급이었던 시대가 끝났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일본 문화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충성심, 그리고 규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책, 연극,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로도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잘 알려진 사무라이의 이미지는 실제 역사와 이후 시대에 형성된 여러 생각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일부 군사 지도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무사도, 충성심,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개념을 병사들을 독려하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일본 군대는 옛 사무라이 제도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정부도 다르고 군대의 형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자살 특공대 조종사들에게 사용된 가미카제라는 단어도 13세기 몽골의 침략 함대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 신의 바람에 대한 더 오래된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사무라이는 더 이상 전사 계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치 체계를 가진 현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존재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큰 부분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무라이는 땅을 지키는 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강해져서 결국 일본의 군사정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도왔고 결국 평화의 시대에는 정부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가 오자 일본은 더 이상 사무라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지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의 이름, 이야기, 그리고 모습은 남아 일본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